조선은 지금 장장 15년 만에 온 거예요. 조선 업체들 영업 마진을 20%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만들었을 때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배를 지금 조금씩 더 만들지만 중국도 지금 조금씩 그렇죠. 더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기자재 업체들 보면 중국에서 수주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네. 새 걸로만 쓰냐? 고쳐서도 써야지. 네. 이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그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존경하고 훈모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영증권 조선의 공모 엄경화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조선주가 드디어 썩은 물량이 끝났고 이제 수익 나는 물량이 돌아오기 시작했구나. 예전에 뭐 2020년 내외에 수주했던 건 거의 적자 수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2022년 이제 수익권에서 수주를 했던 것들이 이제 곧 나가면서 잔금을 받을 테니 이제는 분명히 숫자가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건축비 같은 쪽은 좀 높게 받아서도 더 높게 받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조선 쪽은? 일단 조선 업체들의 그 수주했던 선박의 가격이 딱 오르기 시작한 시작점이 21년 7월부터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코로나 기간 초반이라서 약간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갔었고요. 근데 조선 업체들은 건설사와는 약간 달리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후판 가격이 그 사이에 오르고 거기에 투입이 되는 인건비가 오르는 그거에 대한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미리 수주 잔고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후판 가격이 움직이는 이제 예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크게 쇼크가 날 만한 물량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후판 가격이 막 톤당 600불 하던 것이 한 3개월 만에 1000불로 뛰어 올랐었는데요. 지금 그게 다시 안정화되어서 이제 700불대 수준이고 앞으로 어쨌든 인플레가 있으니까 뭐 한 연에 5% 이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 업체들의 예상치인데 그거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원가의 상승분이 이미 그 예상 원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략 그럼 22년도에 수주한 것들은 마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될까요? 22년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22.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 1분기에 이제 22년 수주 물량도 약간 섞여 있고 21년 상반기 수주 물량도 약간 섞여 있는데 조선 업체들이 제각기 조금 다르긴 했지만 많이 나온 현대사모중공업이 10.9%의 영업이익률을 벌써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들은 이번에 이제 흑전을 하면서 이제 한 자릿수대 초반 정도의 마진이 나왔는데요. 22년에 온전히 수주한 수주 물량을 다 매출에 반영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조선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다 두 자릿수로 일단 올라간다. 두 자리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3년도 수주분은 두 자리 초반부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과 상승률이 22.4%, 5.3%, 그 다음에 1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별 선종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40~50% 정도 성과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 업체들 영업 마진을 20%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았을 때 2006년 그때는 한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습니까? 2007년에 수주를 해서 2010년에 가장 좋은 물량을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마진을 낸 업체가 현대미포조선이었었는데요. 딱 한 분기 16.6%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20%를 바라본다고요? 지금이 그래서 저희는 2010년보다 요번 사이클 때 조선 업체들의 ROE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공포감이 있잖아요. 이거 한 번 걸리면 그 막말로 이제 반도체는 걸리면 이빨 꽉 깨물고 3년 참으면 다시 온다. 진짜 재수 없으면 3년 반 참으면 다시 온다. 이게 있는데 조선은 지금 장장 15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 걸렸다.
그럼 또 15년 박살나니 결국은 손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시즈널로 그냥 한번 빵 하고 터졌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15, 16, 27, 28, 29, 30년까지 쭉 앞으로도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교체 수요의 꾸준함에 대해서는 저희는 꽤나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공급이 예전에 너무 많이 놀래서 옛날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치는 예전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체 중에 증설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도크 뭐 더 늘리겠다는 건 없죠. 네,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도 조금 불안하고 힘들다는 조선 업체들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장고 언제까지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작 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네, 아예 그냥 이제 제조업에선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들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선 업체들의 좀 안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도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이제 실행도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공급이 꽉 묶여 있다라는 게 좀 큽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 애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중국 애들은 지금 녹슨 거 다 다시 재가동하고 막 그런다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의 그 발달 경로가 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퀀텀 점프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차에서 3차로 넘어갔다 4차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렇게 4차 산업으로 확 넘어간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대학생들은 사실은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그쵸. 뭐 지난번 뭐 시골로 돌아가라.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그쪽도 인력을 늘리기는 만만치 않아서 우리나라가 되었건 중국 조선업체가 되었건 앞으로 짓는 배에 그 예정되어 있는 톤수를 보면 24에서 25까지는 양적인 성장률이 나오는데 26년부터는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의 발주를 보려면 결국 선사들의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제 손님 중에 그 CME CMA, CGM? 네, 거기 다니던 분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21년도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호황은. 맞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호황이다. 끝날 줄 알았는데 22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주를 넣는 쪽으로 일종의 저축이죠. 돈 쌓아놓은 거는 쭉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또 2007년에서 그 다음 사이클도 봤지만 BDI 지수 4만인가? 맞죠? 4천인가? 11,793포인트. 그러니까 만천 가는 게 290까지 빠졌으니까 그걸 당한 입장으로서 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상황을 그때 금융위기 때와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 저희가 선박은 절대 내 돈을 100% 넣어서 짓는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처럼 굉장히 장기의 론을 끌어와서 한 7에서 12년 정도에 걸쳐서 갚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꼬이면 보통 선박시장이 꼬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07년을 전후로 했던 그 선박의 호황기에는 어쨌든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뭐 많이 벌어봤자 과거 한 3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걸 한 번에 번 것 같아 정도 수준이었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임이 산도 높았는데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많이 번 거 대비해서 굉장히 빨리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쌓을 새가 없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니까 선박을 발주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컸지만 이미 발주해 놓은 것도 찾아올 수도 없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금도 못 치렀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인간 이동 금지 이렇게 되고 소비는 하고 물건만 싶잖아요. 이동했지, 물건이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지갑이 열렸거든요. 내가 이거를 배달시켜 오기 위해서 운송료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 한 5배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상하이 그 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LA 서부에 롱비치. 예 거기 그 우리가 저걸로 봤잖아요. 윈금 이송으로 도대체 배가 몇 대 떠 있었나. 수십 대 이상 떠 있었잖아요. 100대 막 대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엄청났죠. 그래서 그때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 정도 기간의 영업이익을 벌였냐면 업계 추산 한 60년치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영업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네. 아무리 적자가 나도 티도 안 나는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이제 채권단의 산하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민간 선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도 굉장히 많이 환원을 하고 그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네. 그러고 배에도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 고간이 많이 차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금융 안 쓰고 배 지금 혹시 현찰 지불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래도? 금융도 쓰지만 네. 이제 옛날보다 선수금 꽤 많이. 그러니까 나의 에쿼티 부분과 이제 론으로 가져오는 그 비율을 이제 에쿼티 한 30% 갖다 넣어도 뭐 다 돈이 막 남아 도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최근에 다시 가격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SCFI라고 하는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로 치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900이었던 게 5,100 갔다가 작년에 다시 이게 900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3,000까지 회복했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BDI 건화물 운임 지수도 뭐 그거만큼 아니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그냥 2,000에 조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1,000 깨졌다가 다시 네. 거의 2,000까지 네. 올라온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선사들은 돈을 버니까 배 발주를 내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황. 배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막 100불이라도 싸게 발주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강력한 총회가 결국은 IMO 규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벙커쇼 시커먼 연기 올라가던 거 그 엔진을 이제 바꿔서 신조어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욕구들은 지금 큰가요? 그게 뭐 수천 척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일단 2021년, 22년, 23년 이 3개년에 걸쳐서는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빨리 다녀서 저희가 기름을 많이 먹는 배들이 제일 먼저 움직인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게 다니는 배들의 선주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주를 조금 하긴 했지만 조금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스펙을 맞춰줄 수 있는 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주를 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제 기초 공부를 위해서 어떤 배가 어떤 거를 실어나가는 게 빠른 배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느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나요? 배들은 저희가 전기선으로 운송이 되는 배들이 빨라야 됩니다. 전기선으로 운송이 된다라는 건 제가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가 화물이 차지 않아도 반드시 도착지에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배들은 보통 완제품을 싣고 다니는 배들이 그러한 성격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이나 컨테이너 운반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박스에다가 완제품을 실어서 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기름, 뭐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 원자재고 굳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배달을 하기 때문에 꼭 매번 화물이 차지 않아도 출발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부정기선이고 선속이 좀 느린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빠른 배는 좋은 엔진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당연히 운임도 비쌀 것이고, 느린 배들이야 뭐 운임도 좀 싸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 그 고성능의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배를 바꿔야 되는 욕구는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떠한 게 대세가 될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좀 해야 돼서 관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세가는 어떤 대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료가 앞으로의 차세대 연료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선주들은 하나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30년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개척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켜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이중 엔진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이중 연료 엔진 제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벙커슈도 썼다, 경유도 썼다, 아니면 벙커슈도 썼다, 무슨 LPG 뭐죠? 그 가스도 썼다, 뭐 요즘 뭐 수소도 쓴다고 그러고 뭐 그 부분이 어떻게 엔진이 돌아가는지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벙커슈라고 하는 제일 기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기름을 저희가 보통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게 되면 황산화 물부터 시작해서 막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DF라고 해서 듀얼 퓨얼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처음에 생겨나게 됐냐면 저희가 원래는 기름을 때워서 LNG를 운송을 하는 선박들이 있었는데 네. 그 선박들의 그 화물 안에서 자꾸 이 가스가 살살살살 기화가 돼서 날아가니까 아까우니까 네. 어차피 날아갈 거 그러면 내가 연료로도 쓰면서 조금 운송을 할게요 라고 하다 보니 LNG 운반선이 LNG 추진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바뀌게 예.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써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염물질도 안 나오게 되어서 만약에 나중에 LNG를 굳이 운반을 하지 않는 배라고 하더라도 차세대 연료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LNG를 연료 탱크에 넣고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시장에 원래 나와 있었던 사안이었었는데 이게 좀 비쌉니다. 네. 기존 배보다 한 30% 정도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너무 가난할 때는 아니 어떻게 30%나 비싼 배를 살 수가 있어 라고 했다가 돈을 벌자마자 30%쯤이야 껌이지 이러면서 막 발주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팬데믹 때 갑자기 발주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스 연료가 하나가 있고 경유 연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디젤은 원래 이제 처음에 발전기를 돌릴 때 시작하는 연료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차세대로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대세 연료는 하나는 메탄올 그리고 하나는 LNG 이렇게 두 개가 조금 시장에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유는 이제 기존의 벙커시에서 뭐 몇 가지 좀 점화 플러그 바꾸고 해서 쓸 수 있으니 그냥 그거는 잠깐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간 거고 네네. 지금의 대세는 그렇게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의 대세는 이제 이 기존의 벙커 CU도 어쨌든 있지만 디젤 연료로 이제 초기에 이렇게 발전기 탁 돌릴 때 그때 정도는 쓰지만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를 벙커 CU로 갈 거냐 메탄올로 갈 거냐 LNG로 갈 거냐 요거 중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사실은 벙커시유 관련해서 그 탄소 발생이 어마무시해서 그게 사실은 이산화탄소 농도 늘리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운송시장이 그 해운 운송시장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하는 기여도가 한 3%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제 특히나 가장 더러운 기름을 공해상에 막 뿌리고 다니는 거다 보니 좀. 스크러버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뭔가 했더니 정말 웃기더군요. 스크러버가. 그 그룹 나오는 거 걷어들여가지고. 그룹 나오는 걸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간 청수로 씻어내면 거기에 그 황이 NA와 이제 만나면서 석고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석고가 이제 물 안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황산화물의 그 끓음을 그냥 물로 씻어서 없애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그 환경에 대한 그 의미는 없는 그냥 약간 공기 중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단 내가 모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바다에다 다른 데다 버린다. 네, 그런 게 네네. 메탄올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메탄올도 이제 전반적으로 벙커 CU보다는 탄소 자체가 적게 들어가 있어서 연소가 되었을 때 이제 CO2가 발생하는 그 비율이 조금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덴마크에 지금은 2등이 된 그 머스크라고 하는 선사가 시장에 갑자기 우리는 LNG 추진선 안 쓰고 메탄올 추진으로 된 컨테이너 선박만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다 갑자기 화두를 확 던지게 되어서 지금 컨테이너 선주들은 어쩌다 보니 또 머스크를 쫓아가면서 21년까지만 하더라도 LNG 추진 컨테이너 선도 발주가 되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도 발주가 되는 막 혼용 상태였었는데 컨테이너 선은 지금 메탄올 추진으로 거의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입니다. 그게 뭐 조금 힘이 더 좋은가 보죠. 이제 일반적으로 LNG처럼 상온에 있으면 LNG는 날아가죠. 기체니까 저희가 이걸 액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큰 기술이잖아요. 근데 메탄올 상온에서 일단 액체라서 그런 데 힘을 좀 덜 들여도 되는 것도 있고 오염물질 자체도 연료에 좀 덜 함유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계속 발주는 앞으로도 계속 발주가 있겠네요. 발주는 뭐 생각보다 꾸준하게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주 강도를 보면 2006년, 7년, 8년일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인데 21년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균일하게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1년치 물량보다 많은 양을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발주가 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미중 교역량을 보니까 하나도 안 주는 거 봐서는 18년에는 조금 줄었을걸요, 근데. 18년에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안 그런 거죠. 저희가 교역량이 주는 게 이제
생각보다 시장에 다른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 게 어쨌든 A라는 국가에서 뭔가를 계속 사들여 왔었는데 여기와의 연이 끊기면 이거를 다른 데서 사올 국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운송거리를 늘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화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수요지로 공장이 옮겨가서 완제품을 만들 경우는 그거는 성립이 되지만 저희가 뭐를 해도 옮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결국 우리나라 땅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쪽 거래선이랑 나의 원래 거래가 갑자기 끊긴다라고 하면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 시장의 복잡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서 보면 예전에 그렇게 갑자기 올라왔다 떨어졌던 그림에서 지금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좀 이렇게 고원을 그리다가 슬슬 떨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가격 지표가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가격 지표 자체가 어차피 부동산처럼 호가 체제거든요. 만약에 거래가 안 일어나면 저희가 조선소에서 부르는 그 호가가 지수 산정에 결국 들어가는 수치가 되는데 조선업체들이 곡간이 비어 있으면 굉장히 급한 마음에 뭔가 할인이라는 걸 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가격이 올라가서 그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선업체들은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쪽은 아예 말해 무엇해고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대충 그 계산해 봤더니 HD 총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 거의 40조에 이르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다 커져서 혼자 밸류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매력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뭐 현대 커져서. 현대 미포나 이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들은 막 원래 현대중공업 한 개 있었던 게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쪼개지니까 이걸 가격 매력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구조 조정이 완성 단계에 이른 산업이 이렇게 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그룹이 저희가 갈라지면서 요즘에 조선 쪽도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대그룹이 하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중에 전력기기 쪽도 지금 너무너무 쇼티지잖아요. 난리 났죠. 그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누리다 보니 밸류가 좀 커진 것도 많이 눈에 띄지 않나. 일렉이 자릿수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도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분석해봐가지고 주가 결코 싸진 않거든요. 지금 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워드를 어디까지 쳐야 되느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이맘때쯤까지 치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 후반까지 치면 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 이때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한은 26년 실적까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가 끝나고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다 채우고 나면 저희가 27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과거의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결국 속도 차이긴 했지만 모두 다 PBR 5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근데 그때는 정말 조선업체들이 수주잔고를 그때 당시에 어쨌든 나중에 취소가 되고 뭐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모두 다 5년치를 정말 쌓아놓고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3에서 한 3년 반 정도의 물량을 쌓아놓고 있고 가격에 대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 상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주는 거에 대한 합의점이 찾아진다라고 한다면 세배를 주는 거에서 부담을 조금 안 느끼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완성 조선 업체 중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주가의 그 흐름은 꽤 자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2배가 허들이었었거든요. 조선 업체들 섹터 기준으로. 근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닝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 뭐 한 1, 2년치 정도 실적을 땡겨오면서 계속 3배 정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김 회장님께서 원래 그 영역이었으니까 아마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뭐 세계적인 방산업체가 되겠다가 아예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이 군함 시장까지도 진출하겠다는데 신빙성은 있어요. 그림은 딱 맞아 들어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중국이 2012년 정도부터 이제 뭔가 해양 강국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올인한 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일반 상선에 올인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산에 해당하는 해양 조선 영역을 많이 키우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군함을 지금 막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이미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한 상태인 네네. 것 같고요.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뭐 연안법이다 존스 액트다라고 해가지고 그 만들었던 법에 갇혀서 사실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제 대형 군함에 대해서 이제 퇴역도 앞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내부적으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안 되는 한계치를 이제 접고 나오려면 이제 아마 한국에다가 손을 벌리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군함이랑 관련된 그런 방산을 하고 있던 국내에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와 관련된 일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게 거의 필연적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하나오션에서 지금 진행하는 미국 조선소 인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만들어 갖다 주기는 그 미국에서 아주 대형에 대해서 하려면 지금 당장 미국에 있는 그 현지에서 하긴 저희는 좀 불가하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연안에 있는 군함의 MRO를 일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정 과정을 한번 겪었었는데 그 부분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좀 핵심 부품이나 뭐 이제 무기 체계 개발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결국 확대가 되려면 그 처음 절차는 어쨌든 작은 것부터 시작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나오션이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앞으로의 긴 로드맵에서 상선 부문의 매출 그로서는 거의 없고 방산으로만 굉장히 많이 크겠다라고 얘기했고 해외 사업장에 2조 원 중 거의 9천억 정도는 해외에 있는 그런 방산 관련 뭐 법인의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냥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기존의 조선인 상선 이라든가 무슨 가스선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군함을 만든다면 밸류에이션 줄 때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수로만 그 군함을 만들던 시절에 국내에 있는 이 조선 2개사에 대해서 밸류를 줄 때 저희가 방산을 하니까 밸류를 더 줘야지라고 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청이 여기 업체가 1년에 어느 정도 물량을 해야지 매출이 얼만큼 나고 이익이 나고 여기도 나니까 내가 그거에 맞춰서 발주해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라의 예산이 있고 그 국방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풀가동 상태가 아닌 상황을 유지했고 저희가 국산화 시킨다고 R&D 비용 계속 드리는 게 비용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마진이 높아봤자 이제 잘 밝히지도 않지만 그냥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 수준이고 매출도 전체 그 회사의 매출의 뭐 1년에 막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여서 항상 한계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국산화를 하느라고 비용을 다 들여서 개발해놨는데 그거를 외국에 팔 때는 훨씬 비싼 값에 팝니다. 그래서 수출 방산이 돼야 실제로 막 마진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게 매출로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저희가 수주 잔고에 지금 이제 일반 상선처럼 계속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유지하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미국의 방산업체 밸류에이션 일부를 끌어다 당기실 예정이세요? 어떤 밸류를 갖고 오실 예정이세요? 지금은 제가 그 두 회사한테 그냥 균일하게 정량으로 주고 있거든요. 한 2조 원 정도 얹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 둘만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수주를 받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본적인 멀티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멀티플을 아니 지금 제가 왜 이거 여러분 이 엄경화 연구원님한테 전혀 사전에 없었던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건데 이거 왜냐면 엄경화 연구원님이 마음 먹고 적으면 그게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면 어떤 멀티플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모든 투자자의 생각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상선보다 조금 제작 기간이 깁니다. 일단 네. 방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희는 상선이랑 비슷한 수준의 멀티플을 끌어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잔고가 차는 거를 좀 보고 해외에 있는 그냥 완제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멀티플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를 좀 마진이 한 고려해 일반 상선이나 이런 것보다 한 2배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게 얼마만큼의 가동률을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도크는 따로 있는 도크예요? 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그 인원들도 따로 계시고요. 그 방산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쟁의도 할 수가 없어요. 투쟁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만드셔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100% 가동이 안 됐으니 그게 100% 가동되면 거기만큼의 멀티플 상향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상향 요소는 되나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근데 이 도크를 늘린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도크를 만약에 그 방산용으로 해서 늘린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완전히 다른 네, 문제네. 갑자기 이제 탑라인이 열리고 저희가 비행기 회사가 되는 거야. 네, 그럼 갑자기. 멀티플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기술력이 돼요?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늘리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내수 방산을 하는 동안은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위였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로 가면 아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그 껍데기만 우리가 만들어줘 그 두뇌는 걔네가 얹겠지 미국 애들이. 초반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핵심 부품으로 점점 포션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멀티플을 상향시킬 요소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중간중간 점검해 봐야 될 요인들이 좀 많다. 잔고가 얼마만큼 차느냐, 회사는 캐파를 늘릴 생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고용 인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핵심 부품 개발로 결국엔 들어가서 가장 코어까지 들어갈 생각인 건지, 그냥 겉에만 핥을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죠. 분함하고 나서 분기 실적이나 그때의 한두 분기 실적을 까봐야 되겠네요. 근데 너무 긴 얘기예요, 사실. 너무 멀어요? 네, 이 방산 쪽은 수주를 해서 나중에 그게 매출로 드러나기까지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또 밝히지도 않잖아요. 수주했다는 거 이런 것도 안 밝힐 거 아니에요. 수주 이제 해외에서 수입 그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잠수함 수주 해봤었으니까 저희 공시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막 받았는데 막 인도까지 15년 뒤 막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가 저희가 조금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산업체도 보니까 일반 육상 방산업체들 보니까 공시를 안 하더라고요. 비밀 사항이라고. 뭐 상대방 또 계약 상대방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배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 물론 우리가 너무 뻔하게 어디서 발주할 건 뻔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함부로는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좀 신기한 게 예전에는 조선주들이 올라가면 기자재들이 쫙 올라갔는데 최근에 무슨 탱크 만드는 회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안 올라가요. 기자재 업체들이 사실 22년에 조금 먼저 튀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요즘에 보면 기자재 업체들은 이미 마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막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와도 그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정도 수준까지 벌써 온 상황인지라 그래서 만약에 그 좋았던 기간을 저희가 나중에 잘라놓고 보면 아마 수익률 자체는 기자재 업체가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땡겼다가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고 한두 종목은 그냥 신고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선업체들이 매력이 좋습니까? 기자재 중에 잘 찾아보면 매력 있는 놈이 있겠습니까? 기자재 업체들은 뚜껑이 열려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조선업체들은 어쨌든
증설을 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양적으로는 조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쪽이 뚜껑이 열려 있냐면 조선 업체들도 매우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당했거든요. 네. 근데 배를 만들었을 때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배를 지금 조금씩 더 만들지만 중국도 지금 조금씩 그렇죠. 더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기자재 업체들 보면 중국에서 수주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배를 새 걸로만 쓰냐 고쳐서도 써야지 이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치는 배에도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조조선소한테도 납품하는데 수리개조하는 데까지도 납품하니까 네. 사실 매출에 옛날에 우리 10개 만들어 봤어 이거에서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는 20개를 만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네. 필수 기자재 업체들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좀 갖추고 네. 있는 기자재 업체가 네. 훨씬 좋은 수익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선 밸류에이션은 대략 지금 한 1년 정도 땡겼다고 봐야 되고 26년도, 25년도 후반과 26년도가 좋아지면 이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리고 만약 27년까지 좋아지면 그건 또 땡겨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에 네. 만약에 조선 업체들의 잔고가 굉장히 정체거나 조금 준다. 네. 그러면 심리는 그때부터 흔들릴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조선 투자할 때 수주잔고를 봤는데 수장고 쫙 피크 칠 때 주가 피크 치고 이제 수장고 떨어지면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수장고 채워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좀 이 상태인 거잖아요. 네. 약간. 예. 그냥 좀 그래서 과거 덕분에 조선주도 이렇게 오르고 좀 예. 오래간만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거 이거 옛날에 우리 수주잔고만 보고 하면 되는데 수주잔고가 올라온 다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근데 예. 과거에 그 주가 흐름상의 사이클상으로 2007년 10월이 피크였었고요. 네. 이때는 뭐가 피크였느냐? 수주량이 피크였습니다. 수주 그러니까. 성과는 그 뒤로 더 올랐어요. 네. 1년 정도 더 올랐는데 1년 정도 더 오르는 동안 결국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세게 내려왔다가 그 이전 고점을 다시 찾아간 시점이 있습니다. 2010년. 그때는 뭐가 좋았느냐? 저희가 실적이 좋았어요. 조선업체들이. 정말로 옛날에 받았던 그걸로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고 네. 일반 배 말고 유가가 하도 좋아가지고 저희가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많이 받는 바람에 네. 수주가 좋으면서 실적이 좋은 시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은 저희가 수주 좋은 건 21년에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그때보다 22년, 23년이 더 수주량이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21년 상반기에 좋고 그걸로 인해서 수주한 거를 이제 건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실적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뭔가 수주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준의 확대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수주가 탄탄하다라는 그 전제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실적을 온전히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고 잔고는 줄지 않는 수준만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론 그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 도쿠가 없을 때는 주로 가스선만 막 수주를 했는데 네. 이번에 HD 쪽에서 상선 20척을 했단 말이에요. 큰 거는 2억 달러, 짠 건 1억 달러. 그러니까 오 옛날보다 가격 진짜 많이 올랐네.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최근에 가스선이 2.5억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격이? 네네 2.65 막 이 정도. 네, 그러면은 야 가스선 받아야지 왜 상선 받아 이런 느낌 생각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선 업체의 캐파에서 가스선 캐파와 나머지 상선의 캐파는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스선을 지금 조선 업체들이 각각 1년에 한 20-30척 정도씩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 3사가. 그래서 LNG 캐리어는 저희가 정말 많이 받긴 했는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파는 늘지 않고 받은 기간만 확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네. 26년도 수주잔고 27년도, 28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년에 뭐 23년에 LNG 캐리어 20개 만들고 그 다음에 30개, 20개 만들고 30또 20개 만들고 해보면 그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또 따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야
LNG도 많이 만들고 나머지 상선도 많이 만들어서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나머지를 받아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도크 사이즈도 다르고 하니까 배에 만들 수 있는 종류도 조금씩 다른 거기에 거네요. 들어가는 특수 설비나 이런 것도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인력 부족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 베트남에서 수천 명씩 데리고 했는데 현장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거 커뮤니케이션 안 돼가지고 왜 우리 월급이나 올려주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들 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불균형과 그 뭔가 사람이 많이 변하는 거에 가장 컸던 시점은 작년이에요. 네. 저희가 작년이 사람들을 많이 뽑느라고 비용은 먼저 들어가는데 아직 매출은 늘어나기 전인 시기가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체들이 또 이 인력 늘리는 걸 주구장창 계속 늘리지도 않아요. 올해까지면 저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조선업체에 사람이 있을 때가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저희가 20만 명이 종사를 하다가 그게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조선업체 종사자 인원이 10만 명이 깨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1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배 만드는 능력도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2만 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한 14,000명 정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공정도 좀 바뀐 것도 있고. 기계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야드나 최근에 기자재 업체들 가보면 직선 용접 이런 거는 진짜 머신으로 돌려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잡고 경로만 지정해주고 쫙 용접하고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 많은 배를 만드는 거에 필요한 인원은 올해까지 고용하면 이제 끝입니다. 더 늘리지 않을 예정인데 조선업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만약에 이제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작년에 실제로 연초에 한 1,200명 고용하려고 했다가 연말까지 결국 1,800명 고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계획을 물어보니까 400~500명인데 이미 1분기 200명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다 고용을 하고 나면 이제 추가로 더 늘리진 않아도 돼서 그러한 이제 너무 괴리가 있어 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작년을 피크로 해서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계속 그냥 들고 오면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조급한 마음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시는데 뭐 조선업을 투자하시면서 일단 보셔야 될 건 뭐 전반적으로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에 대한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수주 곡간이 비었다라는 톤이 약간 보인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저희는 그 투자를 그만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주 잔고가 늘지 않고 도크가 남아 돈다 이렇게 라는 된다면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그래도 여전히 막 성과가 높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핑계예요. 그런 시점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보이면 저희가 언제든지 시장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계속 차근차근 체크하시면서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좋은 사이클의 시작점이니까 너무 비중 없이 가지는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조선을 굉장히 좋게 봐요.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지금 뭐 조선이 제일 뭐 자동차, 뭐 작은 업종으로는 뭐 화장품, 식료품 이런 게 있었지만 큰 쪽으로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를 가장 탑픽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투자 전문하는 사람들의 시계열이 여기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 모셔서 아주 세세하게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귀한 이런 귀중한 그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쪽 같은 글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혼자만 모든 것들을 맞닥뜨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실 때 항상 박수 쳐줘야 저는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엄경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